기존에는 금과 주식의 시대였다면 암호화폐가 더해지는 그런 자산 투자의 시대가 온다. 사실은 제일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거슬리는 투자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요번에는 진짜 만약에 진짜 네. 대세 상승이 와서 알트가 한번 몇십 배씩 오른다. 그러면 나도 한번 합류해봐야 되겠다. 요번에 그렇게 막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 대표님 이번에 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 테마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때 돼봐야. 예, 그렇죠. 그때만 해도 또 코인이 개수가 적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진짜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대개 보면 그 한 번 크게 상승한 코인들은 못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코인들은 못 올라. 왜냐하면 이미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 있는 물량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크게 상승한 코인들은 저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에이다 같은 것도 사람들이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오래된 코인이어서 사실은 그냥 좀 피하고 비교적 새로 나온 거 중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그 1월 한 10일경에요. 현물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뿐만 아니라 그 4월 한 20일경, 18일경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예상을 하는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데 이것도 큰 호재일 것 같은데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반감기가 이제 4년마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반감기가 우연히 미국 대통령 선거랑 항상 겹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는지 미국 대선 때문에 오르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이제 어쨌든 그때 오르니까 이것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 내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재선에 실패한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재선에 실패한 사람은 트럼프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오르면 재선에 유리하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재선되기가 어렵고 사실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그런 그 주식으로 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민감하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을 하면 항상 그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좀 금리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준을 사실 압박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자기가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횡보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를 아무래도 올리면 통화인축이 오래 가니까 이제 그러면 자산 시장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선을 염두에 둔 대통령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이것 때문에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감기가 오면 공급이 또 축소되는 거 반으로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도 어차피 반감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질문 좀 드릴게. 그 아까 이제 찰리 먼거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몇 주 전에 고인이 되셔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이분께서는 또 워런 버핏과 함께 그 전설의 투자자신데 코인 투자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막 뭐 쓰레기란 얘기도 하시고 악마라고도 얘기하시고 막 그랬는데 좀 이런 그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찰리 먼거, 워렌 버핏 이제 이분들이 하여간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논쟁을 보면서 그 사실 그 아인슈타인하고 그 닐스 보어라고 하는 그 둘 다 위대한 과학자들인데 요 사람들이 논쟁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독일의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크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슈레딩거 사실 이런 사람들에서 양자역학이 태어났고 그 닐스 보어 양자 원자론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닐스 보어도 여기 이제 합류를 했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펜하겐 학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그 러더포드의 그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쭉 도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잃으면 이거는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돼 원자 핵에 빨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게 싹 전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계속 돌거든요. 전자가. 그래서 닐스 보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각각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같은 준위를 돌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되고 이렇게 다른 에너지 준위를 돌게 되면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이제 방출된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걸 퀀텀 점프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사실 이제 이 이론을 이제 그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제 딴 데로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그 젊은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된 양자역학 이론을 아인슈타인은 절대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예,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 양자 물리학의 그 기본인 불확정성 원리를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래서 아니 그 상자 안에 고양이가 어떻게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냐. 사실 이거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갖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이제 모순점을 갖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계속 제시를 했는데 닐스 보어가 이걸 아인슈타인의 말을 다 반박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래서 둘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사실 승자는 보어가 승자였죠.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 보어 아인슈타인 논쟁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 됐고, 예. 야 아인슈타인도 그랬군요. 예, 그 그래가지고 예. 최고의 천재였는데. 예.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논쟁을 하면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한테 확산이 됐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보어가 그걸 다 아인슈타인의 논리를 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퍼졌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그 자신만의 그 양자가 아닌 비양자 통일 이론 이거를 이제 세우는데 몰두하게 됐는데 당연히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다른 물리학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양자 물리학을 배척하는 아인슈타인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학엔 이미 양자 물리학으로 흐름이 바뀌었고 이게 명확해졌는데 아인슈타인만은 이 새로운 물리학을 배척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반대를 하건 말건 관계없이 어차피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천재였지만 결국은 이제 새로운 학문의 그 거대한 흐름에 밀려가지고 그의 시대는 이제 저물러 갔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인슈타인이 너무 나이가 많았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비트코인을 대하는 그 워런 버핏하고 찰리 먼거 이 태도를 보고서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최고의 투자자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미 한 사람은 돌아가셨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 연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의 시대는 아인슈타인의 시대가 가듯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인슈타인 시대가 가듯이 결국 이들의 시대도 이제 결국 저물고 있고 마이클 세일러와 같은 그 젊은 시각을 가진 새로운 자산 투자자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들의 그 젊은 사람들의 혁신적인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이지 못했듯이 비트코인이라는 혁신적인 형태의 자산을 나이가 많은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찰리 먼거의 사망은 과거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금과 주식의 시대였다면 이제 여기다가 암호화폐가 더해지는 그런 자산 투자의 시대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이거를 물리학의 맥락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저희가 엄청난 그 변환점에 서 있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인슈타인이 반대를 하건 말건 관계없이 양자역학은 계속 발전했듯이 워런 버핏, 찰리 먼거가 비트코인을 싫어하건 말건 관계없이 비트코인은 제 갈 길을 간다 이 얘기죠. 네.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어요? 네, 봤어요.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결국엔 맞아요. 핵무기 만들어서 맞아요.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럼 작가님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 명확하게 이게 좀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도 어쨌든 본인은 좀 막 배척.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들리는 말로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또 비트코인 관련주를 조금 가지고 맞아. 있다는. 브라질의 뭐 누뱅크인가 거기다가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치사하게 말은 그러니까 그 밑에 또 투자 젊은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네. 혼자 결정한 게 아닐 테니까. 근데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보면 이제 대부분이 다 30대
이 정도? 맞아요. 혁신적인 그 생각을 할 때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하이젠베르크도 그렇고 맞아요. 사실 다 이런 분들이 되게 보면 40이 넘어가고 이러면 그 새로운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을 발견을 못 해요. 네. 나이가 이미 그 정도 되면은. 그래서 수학 같은 게 필수상인가요? 그것도 40살 이하만 상을 주지 않습니까? 야, 그렇구나. 와, 이렇게 또 그 내러티브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확 와닿네요. 전에는 맨날 음모론 제가 샀을 거야 이렇게만 했는데 정말로 그냥 나이 들어서 연로해서 그리고 사실 이만큼 가진 사람 입장에서 뭐 상관없죠. 뭐.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눌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찰리 먼거나 워런 버핏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늦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데. 근데 찰리 먼거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우리가 기술주는 늦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애플 더 살 걸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술주 투자도 늦었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암호화폐도 지금 이해를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사실 기술주를 잘 이해 못했듯이. 저도 그거 인터뷰 갑자기 생각난 게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되게 그 처음에 막 주가 오를 때는 약간 욕하듯이 얘기하다가 최근 뉴스 보니까 이제 한 몇 달 전에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나이를 먹으면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하고는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가치 투자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자금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도 네네. 있으시지만 5천에서 1억 정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유 자금이 1억 정도가 있다면 좀 어떻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세우실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어느 방송을 가나 다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예. 앞에서도 이게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성향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금 손실 아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주식 100% 투자해라. 사실 이런 얘기는 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리스크를 자기는 져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요즘 금리가 좋으니까 그냥 은행에 다 넣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거슬리는 투자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장주를 포트에 어쨌든 담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전체 합쳐서 5개 종목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막 10종목씩 담고 이러면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반드시 5종목 이하로 담아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작가님의 그 성장주 패러다임 그 책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진짜 한번 진짜 20년 각오하고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성장주에 다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1,000만 원 정도면은 뭐 물론 어떤 분들에겐 큰 돈이겠지만 또 이래서 채워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000만 원이 빵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뭐 한 2, 3천 원 남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안 되는 경우가 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1,000만 원 손실 보는 건데 그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엄청나게 큰 그런 데미지는 아니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작가님이 여기 우리 30대 정도의 이 직장인 분들 를 대상 젊은 분들을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 전 지금 잠깐 든 생각은 제가 제 자녀가 만약에 대학생 혹은 고등학교 이제 3 정도 된 나이라면 제가 부모님이면 제 아들한테 한 100만 원 정도 딸한테 줄 것 같아요. 전 1,000만 원 주겠습니다. 자금에 따라 증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정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소액을 주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봐. 안 돼도 좋아. 근데 이게 되든 안 되든 너한테 주식이나 투자해서 많은 게 남을 거야. 근데 사실 삼성전자 넣어서 뭐 30% 올랐어요. 그거는 사실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크게 막 흥미를 못 느끼는데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30% 얘기하셨는데 삼성전자가 30% 오르면 다른 것도 30% 오릅니다. 거의 맞아요. 주식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30% 올랐다 그러면 야 이거 수익이 낮다 그래서 팔고 다른 거를 또 사면 맞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냥 물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살 때는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저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꼭 성장주 패러다임을 읽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한번 공부를 하시고 실행까지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주식 투자에서 초과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성장주 투자에는 그 보통과는 좀 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책에서 갖고 온 건데, 자, 성장주는 주가 상승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 통상적인 주식들에 있어서는 주가는 실적하고 이렇게 Y는 AX 같이 일차 함수로 비례를 하는데, 성장주에 있어서는 주가와 실적의 관계는 Y는 AX 제곱 같은 이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성장주의 주식을 책에 담았거든요. 자, 사람들이 다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성장주 투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하고요. 그 성장주에서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여간 뭐 이렇게 한번 제 책을 읽어봐도 저는 도움이 좀 되리라 생각은 합니다. 이제 어쨌든 모두들 이제 내년도 2024년도에 꼭 그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천백만 작가님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제 1,000만 원 정도를 포트에 담아서 1년 혹은 2년 뒤에 좀 인증을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저도 이거 따라 할 겁니다. 이거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저도 한 1,000만 원 정도 진짜 해가지고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인터뷰로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저도 따라 한다는 거는 이 책에서 정말 저도 인사이트를 저도 느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저도 좀 계좌 까고 할 수 한번 있을 해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 이렇게 끝까지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성장주 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책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그 책 쓰시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주 패러다임의 천백만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